안녕하세요. 인생 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 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 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시인으로 불리는 정일성 촬영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최고령 현역 촬영 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좀 많은 작품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작품들 하신 거예요? 글쎄요. 100편이 넘어요. 100편이 넘으면은 그 작품들 다 기억도 안 나시겠어요? 이제 하도 많이 찍으셔서. 네, 그럼 나는 작품도 있고 안 나는 작품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사시다가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일본에 사시다가 한국에 오시게 됐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셨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죠. 네.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이렇게 왔고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메카드 사령부가 단시일 내에 일본 국민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겠다 네. 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 영화 20편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 민주주의 교육용의 영화는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남녀 평등이라는 것, 자유라는 것, 20여 편에 선정된 미국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네.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영화하게 된 동기가 네. 정신적으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촬영 감독으로 데뷔하신 거는 언제 어떤 작품을 하신 거예요? 57년도에 정화 감독의 가그라 슬픔 예. 그 작품에 27살에 데뷔를 했네요. 굉장히 일찍 데뷔하셨네요. 그때 감독님께서 좀 많이 촬영 감독님을 좋게 보셨나 봐요. 일찍 데뷔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도 더 어려웠죠, 지금보다도. 기회라는 게. 예.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내가 선배인 정인엽 씨한테 촬영 조사하다가 예. 내가 또 존경하던 그 김학성 씨 밑에서 조수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프로포즈가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데뷔를 한다고 해서 계속 작품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떠셨어요? 감독님께서는 쭉 작품을 쉬지 않고 계속 하셨나요? 뭐 그렇게 한 셈이죠.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이 된다고 해서 사실 온전히 내가 찍고 싶은 대로 다 찍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선생님께서 가진 그런 생각들을 좀 표현을 하기 시작하신 건 어느 작품 때부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데뷔한 그 작품도 그렇지만 네. 개인의 목표가 있었어요. 예. 이왕 영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 근데 영화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으로서 조수 생활을 하다가 촬영 감독이 되니까 막중하잖아요. 책임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 촬영 감독의 책임이라는 게 영상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제작자가 투자한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냥 찍었던 대로 모니터를 통해서 찍히면은 예. 편안하게 잠자지만
옛날에는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필름이 화학적 작용을 위해서 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케미칼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현상이 나올 때까지 내가 잘 찍혔나 못 찍혔나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촬영 감독.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난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그 있으셨던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없어요. 촬영 감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촬영이 미학이어야 한다라는 그 목표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미학 중에 미학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형식의 영화를 찍을 것인가. 그 형식 속에서는 색채 형식이 있고, 그다음 구도와 앵글에 대한 형식이 있고, 두 번째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영화적 사실감. 그다음에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더니즘도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리얼리즘, 모더니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격조라는 거예요. 예. 영화가 갖고 있는 격조가 있으면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 신념으로 이제 작품을 만드셔서 100편이 넘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감독님과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나는 이런 감독님들은 생각이 참 잘 맞았기 때문에 잘 됐다. 아니면은 내 생각을 좀 많이 들어주는 감독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많이 들어줬다라기보다도 네. 감독이 생각하는 그 작품의 이미지를 예. 내가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최첨단의 기술을 감독에게 재료를 제공해요. 제공해서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소스를 끊임없이 줘야 돼요.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하고 무한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이 갖고 있는 작품의 어떤 그 이미지를 끊임없이 나한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또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을 예. 다른 분야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는데 일조해서 감독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많은 대화가 필요로 할 것이 아니냐. 근데 젊은 감독들은 나를 조금 어렵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은 결과가 나빠지는 거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만 그럼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감독님들과 좀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또 임권택 감독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인연으로 작품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만나신 건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천승세 씨의 샤머니즘의 영화 신궁이라는 걸 찍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처음 만나는데 내가 80년도에 직장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만다라라는 김성돈 씨의 원작을 갖고 왔어요. 예. 정영이 일어나면 이 만다라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다가 예. 군대 감은 채 퇴원해서 예. 그 작품 헌팅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만다라거든요. 그래서 78년에 만났기 때문에 임감독하고 30년 넘게 작업을 했어요. 그 감독하고 30년 넘게 일을 했다라는 게 아마 내가 단원 기록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김 감독은 자기가 같이 일하는 촬영 감독뿐만이 아니고 네. 배우들에게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식의 이렇게 찍겠다 그러면
임 감독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동의했고 또 임 감독의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주제를 어떤 식으로 현상화했으면 좋겠나를 나한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이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상의 그 호흡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그 인간의 그 관계라든지 또 가족 간의 그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촬영 감독님께서 촬영 중에 좀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을화라는 김동리 씨의 작품. 네, 을화. 그걸 촬영 막바지에 이제 그 설악산을 넘어가는데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대수술을 받았고. 어떻게 큰 사고가 뭐 크게 나셨나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퇴원하자마자 김수영 감독이 또 찾아와서 그래도 어떡하나 그 일하면서 회복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나를 한번 일으킨 감독 중에 하나가 김수영 감독. 그 두 번째 직장암 수술하고 난 뒤 만다라를 통해서 나를 두 번째 일으킨 감독이 임건덕 감독. 그래서 그 두 감독한테 내가 평생의 빚을 지고 살한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면 작품을 통해서 갚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큰 그 사고 이후 병마를 통해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했던 과거의 영화들은 어떻게 했나, 내가 잘하고 있었나 못하고 있었나,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나 에 대한 새로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큰 시련도 겪어봐야 그것도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두 분의 그 시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원천적인 힘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사고도 나고 몸도 좀 아팠는데 바로 복귀하시고 이런 게 좀 쉽지 않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 영화가 흡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소 열악하지만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 또 내 성격상 영화가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좋아요. 좋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가 없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되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를 믿고 나에게 촬영을 맡겨준 감독, 그 다음에 제작사를 이런 기회에 감사하고 싶고 그래요. 지금은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사고 난 이후 그리고 또 암을 치료하신 이후에 이제 두 번을 재기를 하신 건데 그 병상에 딱 돌아오셨을 때 작품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거나 그 영상에 대한 어떤 그 영상미가 좀 바뀌거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 내가 하고자 하는 원칙은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다치기 전에 그만도 대인관계에서 많이 달라져요. 내가 고집스럽게 까탈스럽게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후회예요. 그러니까 같이 영화하면서 내가 신경질을 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줘야만 연기자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스태프들도 편안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병상을 통해서 많이 뉘우치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완쾌되시고 아프지 않으시니까 정말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됐네요.
자, 이번 시간은 인생고수 키워드 시간인데요. 정혜성 감독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고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한국 영화 100주년인데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잖아요. 촬영 감독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시고 정말 영화의 산 증인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선배들이 정말 해방 이후부터 100주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래도 열심히 오직 영화 정신 하나만으로 예. 열악했던 그런 경제적인 것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했던 선배들의 노고가 100년 동안에 묻혀 있을 거다. 그러나 100년이 됐다라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예. 참 대단한 기록이다라는 예.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에서부터 100년이 됐나에 대해서는 평론가들도 좀 그 분분한 그 시점에 대한 그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100년이라고 한다라면은 대단한 거 아니냐 그죠, 생각해요.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과거와 현재 이 영화 산업도 혹은 영화계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월등 나은 시대에 살고 있고 네. 과연 정신적인 면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예. 기자재가 열악했지만 오직 영화 정신 하나만으로 극복해냈고 그것을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사적인 측면에서 대표작들이 연연히 해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 세대가 칭찬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뭐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후배들을 향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라면은 디지털 세대의 감독이나 촬영 감독들이 더 많은 진일보하고 네. 진화할 것이다. 그 진화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감독님께서 한국 영화 100주년 그 기념 회고전에 주인공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선정됐는지 일단 축하드리고 선정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정됐는지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내가 영화에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외신을 통해서 그 소식들을 전하잖아요. 예. 찰리 차플린의 해고전이라든지 또 서부 영화의 거장 존 포드의 해고전이라든지 그런 감독들의 해고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영화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됐을 때 나도 해고전 할 만한 그런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제 금년에 부산영화제에서 해고전 하는 데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독들 위주로 그 해고전을 하다가 촬영 감독으로서 그 처음으로 해고전 하는 데 대해서 무사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촬영 감독으로서 회고전이 처음이었던 건가요? 네. 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영화 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취화선인데요. 취화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취화선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내가 찍은 영화는 다 애착이 있고
내가 찍었던 모든 영화들이 다 실패작이다라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제목도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영화가 한 30여 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 참 그냥 창피해요. 예? 근데 그 창피한 작품들이 일생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교과서처럼. 예?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대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만큼 혼신의 힘을 쏟았으면 내가 부끄럽지 않는데 이건 가볍게 넘겼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뭐 포르노 같은 영화도 있어요. 그 제목도 이해하기 부끄러운. 근데 그거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치와서는 어떻게 계기로 하시게 된 원래 거예요? 그 치와서는 원래 그 임 감독이 김홍도의 일대기를 영화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치와선의 그 장승업이는 기록이 별반 없어요. 그 기록이 별반 없기 때문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정확한 기록이 있을 때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요. 장수업이는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림만 뭐 몇 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동양화를 영상화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삶의 스토리는 힘든 건 아닌데 그가 그렸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액자나 족자나 그죠? 평풍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카메라 앵글에서 보면은 서양화는 그대로 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화는 액자나 책자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찍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통해서 판다운하거나 판업하거나 또 옆으로 판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찍어내기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신필이로다. 마치 귀신이 춤을 추듯 굽이굽이. 네 그림은 취향이 도도해서. 아버지, 가간진작이 뭐예요? 이제 장승업의 그 삶과 동시에 또 그가 그렇게 개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현실, 조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몰락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어떤 불행한 그 장성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장성비의 그 일대기를 했다라는 데서 찍으면서 그 고생했던 생각들이 절로 나네요. 그러니까 장성비의 포인트는 바로 그런 거예요. 동양화를 영화하기 힘들었다라는 거.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영상시인인데요. 감독님 별명이 영상시인이잖아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내가 찍었던 그 어떤 영화가 명보극장에서 개봉하게 됐어요. 그 70년 몇 년도인데 명보극장의 그 책임을 맡고 있던 그 기획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외눈박이 영상시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촬영을 갔더니 아이고 외눈박이인 줄 알았더니 외눈박이가 아니시네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루페를 볼 때 한쪽 눈을 감고 한 눈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나는 주어진 어떤 기계 속에서 내가 한 눈을 감고 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하얀 캠퍼스에 채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눈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영상 시인, 아무래도 좀 굉장히 많은 사상과 철학을 영상에 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보다도 스토리라든지 그런 대사라든지 음악은 잊어먹고 장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숙제예요. 기본에 그 철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영화는 미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미학의 뜻이 바로
기억에 남는 영상을 대사가 없어도 드라마가 없더라도 드라마가 그 속에 다 농축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만약에 영상에 시인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역할이.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영상 시인이란 별명이 제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영상에 대한 철학이 확실하시고 또 신념도 확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살펴봤듯이 회고전에도 또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다 잘 찍고 있으니까. 네, 정일성 감독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혹시 또 젊은 감독들이 나하고 일을 원해서 한번 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예. 참여해서 좋은 결과에 보답하는 길 그런 것이 앞으로의 기획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없더라도 예. 내가 뭐 강의나 예. 후학들에게 좋은 내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도 거기는 삶의 역사, 예. 그죠?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실패한 일들을 많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예. 그것이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의 앞으로의 기획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영화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